삼인 삼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예, 삼색 정치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 인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주실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네,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 지역구는 왜 붙이세요? 예? 아니 갑자기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오늘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제 하루 종일 결항이 돼갖고 아 오늘 비행기 떠요? 네, 지금 뜨고 있어서 그래? 다행히 가야 되는데 혹시 못 갈 때를 대비해서 유권자분들한테 방송 중이라 이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나는 말씀드립니다. 올 비행기 뜨고 있는 거 확인하고 왔어요. 강성구에서 아니 우리 집에서 보면요, 그 아, 활주에서 비행기 뜨는 게 바로 보여요. 아,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몇 분에 한 대씩 뜨는지 잘 모르죠? 모르죠. 보통 한 3분 이내에 한 대씩 뜹니다. 그럼 결항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려면 형님한테 전화해. 그렇지. 근데 그 비행기가 제주도로 가는지는 모를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김포공항은 저기 뭐 물론 국제선 예. 노선도 있지만은 이제 뭐 저 일본의 저기 오사카 그리고 이제 홍콩 뭐 몇 군데거든요. 네. 중국의 뭐 상하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선은 거기서 다 뜨니까 네. 다 알 수가 있죠. 자,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2번 출석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된 거 있죠? 정치인들을 뭐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뭐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뭐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듯한 느낌. 이런 표현이 검찰에서 씁니까? 안 쓰죠. 잘 안 쓰죠. 생소한 표현이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일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그래요? 참 대통령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수중에 월령을 잡듯이라고 해서 월령. 예, 월령. 일본의 아주 유명한 판결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 제국 인견사라는 판결인데 1937년 아주 옛날인데 이게 드라마라도 나오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으면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차용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일본 동경지검이 무리하게 정치인 행정가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판결문을 쓴 분이 나중에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되게 유명해진 거고 딱 의도적으로 전 준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무리했고 이게 정치인하고 행정 관료를 대상으로 했던 수사였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다 이제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가 선고됐고 본인의 사건이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본인은 당연히 국민들이 다 알 줄 알았는데 이게 언론에서 별로 안 받아주니까 제가 대신 대통령의 그 의중을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 전혀 이제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이 참 일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네,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일은 일어났죠.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뭐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이제 요즘은 약주도 또 덜하시는 못하시겠죠.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논리 정연하고 또 정갈한 어떤 그런 정리정돈이 될 그런 시점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표현 자체를 뭐 쉽게 하는 표현이면은 뭐 뜬구름 잡는 식의 공수처 수사나 뭐 또 영장 쇼핑 뭐 날 뭐 망신 주기 또 강제적인 뭐 이런 구속
인신구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표현을 할 건데 그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문학 청년다운 그런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좀 고시가 좀 늦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뭐 술을 한잔 하더라도 그 고시 동기들 또 후배들 뭐 소주 한 잔 먹으면서도 늘 또 유머 위트가 또 많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유머예요 이게? 일정 부분 아니 저기 자신은 비유죠 비유. 그죠. 그 자기는 근데 죄가 없다 이런 거죠. 우리 저 김현께서 말씀했지만 이 원령이란 말은 일본에서는 꽤 많이 씁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이 과거의 드라마에도 이 제목도 이런 게 있고 그랬죠. 근데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살인 미수를 포함해서 모든 미수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보면 체포했다든지 뭐 끌어냈다든지. 아 근데 지금 쟁점은 체포하라고 했느냐, 끌어내라고 했느냐. 근데 결국에 뭐 실행에 제대로 옮겨지지는 않았죠. 군인들이 실제로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살짝 비틀어서 마치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는 합니다만 아니 그런 논리라면 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됐어요? 그때는 내란 예비 음모 뭐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사실은 실행에 착수해도 나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무슨 폭발을 하려고 갔다든지 뭐 폭발물을 붙였던 건 아닙니다만 그거를 모여서 모의했다는 거로 내란 모의 혐의로 당이 해산되고 구속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실제로 계엄군이 헬기 타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치 본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무리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도 가장 무리한 수사였다고 생각하는 게 이른바 8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최순실 박근혜 수사와 관련해서 공동지갑론 내지는 경제 공동체론이 그게 말이 되나? 뭐 어쨌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만 그 본인이 했던 수사가 가장 무리한 수사 중에 하나였죠. 김성태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공작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국힘의 두 분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도 구치소 가서 대통령 면담도 하고 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도 면담하고 계속 이제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뭐 선동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선을 좀 잘 안 그어주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집권당 입장으로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시점을 검찰에서 기소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우리 당내 스탠스가 이제 자유우파론에서 뭐 검찰이 기소를 이제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재판을 받게 하고 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뭐 거의 핵심적인 역할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걸 갖다 다 이제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면은 이 보수 우파 진영이 좀 중도 확장론으로 이렇게 전환될 거라고 저는 그 시점을 아주 유심하게 제가 관찰을 했어요. 네. 대려 그런데 뭐 그런 지금 현재 상황 쭉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대려 이게 단순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인지 안 그러면 위기의 보수가 직결한 건지 뭐 그 선보다도 더 지금 뛰어넘고 있거든요. 실체는 뭐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권정실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국을 갖다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을 해 들어가면서 또 보수 내부에 또 상당히 좀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에 대한 엄청난 또 비토가 있을 건데 그걸 피해가면서 그대로 대려 뭐 지금 투톱 체제가 그냥 구치소를 방문하고 또 선별적으로
또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을 나경원 이런 분들은 선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이스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까지 이제 접견이 이루어지면서 일정 부분 이게 다 옥중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좀 이렇게 지금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도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손절 안 하잖아요? 일단은 어떤 리스크를 무릅쓸 리더가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에. 리더가 없다. 예, 일단 반발은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극렬 지지층 내지는 지금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이는 적어도 그쪽의 반발은 셀 텐데 그거를 자기가 왜 부담해? 뭐 다들 이런 자세인 것 같고. 왜 내가? 왜 내가 총대를 매? 일단 그 책임감 있는 리더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게 8년 전에 탄핵을 겪으면서 탄핵 이후에 그 프로세스를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의 대선 후보의 당선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은 심정이 역으로 이제 오히려 탄핵 반대를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건 거예요. 지금은 그 여당 쪽은 이 정부 들어서 내내 리더십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지지자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지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정치인들은 그냥 그걸 이행하는 수준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이제 경험들,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또 그다음에 뭐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들이 다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험들이 있거든요. 2016년, 2020년에. 그래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당의 열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눈밖에 나면 아무리 뭐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일단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고, 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이런 발언들을 했더니 최근에 이제 울산 시당위원장인데 이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슨 운영위원회도 연다고 하고 이분이 상임위 간사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교체되고 있고, 이걸 보면 단순히 이제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걸 뛰어넘어서 당내 정치인들 자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강한 모습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김한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요약하면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대선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목표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우선인.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생리가. 그것도 대선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본인만 살면은 솔직히 뭐 그런 그게 솔직한 심리 우리 김에 계시지만은 정치인은 항상 자기를 제일 상수에 두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대통령 누가 뭐 당 대표 이 사람을 상수에 두고 그렇게 합니까? 저 사람이 됨으로써 내가 다음에 또 공천을 받고 또 이 사람이 또 대통령을 유지해야만이 내가 그래도 대통령 권력에 좀 빨대라도 꽂고 말이야 또 주변이라도 챙겨 나가면서 집권당 의원으로서 좀 뭐 모양새도 세우는 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포켓 정치인이 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학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트라우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민마다 국민의 생각은 달라져요. 그 정치인들은 한번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냥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시키는 그 과정에 국민들은 정말 거시했거든요. 그 여론이 그대로 갈 거다 이러는데 그게 민주당의 오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국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또 사법조치하러 가면 되는 거고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분명히 작용할 거다. 거기에 올맞는 처신을 해줘야 된다. 즉 진중하면서도 또 국회 제1당의 그런 메모로서 이 위기 상황을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는 연불보다 제밥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당장 빨리 조기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와서 이 사법 리스크를 한 방에 털어내고 뭐 대통령이 된다는 그 꿈의 그 참모들이 그게 민주당의 오판이에요. 민주당 얘기로 갔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잘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반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하시죠. 네. 이거는 조금 제가 좀 국힘 같은 데나 기성 정치권이 선을 좀 그어줘야 될 것들 아닌가 싶은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지금 공직에 계세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계신 분이,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란 이름의 대한민국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표현도 좀 세긴 합니다만 지금 인권위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당이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일부 참여하는 분들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그 발언 내용만 보면 정확하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반국가 세력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아니면 법원의 어떤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기관을 때려 부수자. 그게 반국가 세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윤석열 당시 지금도 대통령입니다만 입버릇처럼 자주 인용하던 반국가 세력의 무슨 준동, 그래서 척결해야 된다. 근데 그 반국가 세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냐? 발언 내용만 따져보면 사실은 친윤석열 쪽이 체제 전복 세력 내지는 반국가 세력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심각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구구 정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권 가능성도 높아지는 나라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 최근에 잘못된 현상입니다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왜 여기저기서 일어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면, 이게 1990년경부터 세게 일어났던 세계화의 한 30년에 대한 반작용? 라고들 보죠. 역작용? 이런 게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제 정치에 출마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인권위의 차관급 자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 벌써 이분이 몇 번째 설화를 만들고 계신데요. 문제는 인권위원장이 안창호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출신이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도 인권위에서 개인이 SNS에 올린 거라 뭐 달리 문제 제기를 안 하시고 노조에서는 사퇴하라고 하는데도 이 안창호 위원장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김용원 위원장이 이 통치행위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아예 심의할 수 없다라는 걸 인권위 안건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 인권위 자체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크게 될 거다. 지금 저희 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인권위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정말 기본적으로 인권위 자체에 문제가 큰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힘도 이런 거는 좀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강복 8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이념적으로 또 이렇게 좌우익이 이렇게 항상 정말 어려운 세상을 많이 보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진영의 전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 그런 뭐 좀 인식을 가진 그런 인사들에 대한
앞으로 인사에서는 이런 부분 사람들 배제시켜야죠. 그래야 이제 건강한 사회 되는 거. 진보와 보수는 양날개가 건강하게 날개짓을 하면은 그처럼 건강한 조직이 없어요. 근데 한쪽에 보면은 좀 뭐 이 극단적인 극자 극우 이쪽에서 항상 그 강성 지층의 목소리를 가지고 또 그 더군다나 지금 이 탄핵 정국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가 처음에 리더가 돼가지고 쫙 끌고 왔는데 이걸 어느 당 지도 체제나 뭐 또 어느 세력들이 절대 자중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돼요. 제가 자꾸 저는 이재명 대표 별로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위기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아니 끝까지 가기 전에요. 우선 네. 서부지법의 표현을 뭐라고 하든 폭동도 선을 좀 분명히 안 그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 헌재도 판결이 곧 있을 텐데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선을 안 그어주면 무슨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려 서부지법에서의 그런 난동 그런 폭동 이런 부분을 미화시키고 또 소영웅화 시켜가지고 그걸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자신이 뭐 어떤 뭐 이걸 이 사람들이 일거에 그냥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꾸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그러면 이쪽 진영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그게 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뭐 논란만 가져가지고 또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은 그 사회 자체는 바로 혼란으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가 늘 이제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늘 극자 진영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목소리 모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입장을 내서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네. 정리를 해줘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옥중 정치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처럼 면회하는 사람도 본인이 선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그러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과거 나치도 선거에서 정권 잡았다 이런 표현한 거 보면 민주당은 슬쩍 나치에다 이렇게 연결시킨 것 같은데. 아니 본인도 선거로 당선되셨어요. 이거는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이제 윤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출된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민의 기대에 맞게 활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마치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민주당의 주장에 많이 동조를 하시고 또 뭐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이거는 결국 선거 결과 자체도 부인하려는 그러니까 법원 판결, 헌재 결정, 나중에 국민 선거 이것까지도 다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국민의힘을 좀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보수 칼럼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살려면 윤 대통령님이 제발 보수를 놔주셔야 국민의힘을 놔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옥중 정치를 하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또 그중에 일부를 본인의 이제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다 이제 극단적인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잖아요. 김영남 의장님 형사 재판도 이제 진행이 곧 되겠습니다만 헌재가 이렇게 또 증인들 나와서 이제 변론들 하고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큰 흐름이 좀 바뀌고 있나요? 새로운 사실이 눈에 띄게 뭐 등장했어요? 아니면 큰 흐름은 변화 없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헌재 심판기일이 거듭될수록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보기 싫긴 하더만요. 아니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말장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원이냐 요원이냐 최근엔 인원이냐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마치 그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홍장원 차장이 무슨 내란 공작을 했다. 12월 6일 날 뭐 어떤 그 유튜브 채널 통해서 그 대담을 이어갔던 1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란 공작이 시작됐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던데 아니 무슨 12월 6일부터예요. 저는 12월 4일 아침부터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게 생겼다 지금 내란죄로. 그런 얘기를 4일부터 했는데 무슨 6일부터 공작이 시작됐다고 해요. 사실은 그 나치도 선고를 집권했다라는 말이 나경원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만 김한기 의원님 말씀대로 딱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생각나는 게 아니 윤통도 선고를 집권했지. 근데 선고를 집권하고 나선 지금의 시스템이 우리 헌법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상권 분립을 깨부시려고 했던 거죠. 히틀러가 그렇게 했죠. 그렇죠. 히틀러가 그렇게 했죠. 사실은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가장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 완벽한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집권 시에는 바이마르였어요. 예. 되고 나서 엎었으니까. 그렇죠. 되고 나서 엎었죠. 근데 네. 그리고 나서 히틀러 총통이 뭐 국회 해산하고 이렇게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거 보고 그래서 반성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이후부터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그렇죠. 개념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체제에 대해서 헌법의 기본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게 100년 전에 벌어졌던 독일에서 벌어졌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치키 교수가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저죠. 네. 결론은 민주주의는 투표로 무너진다. 네. 그 결과를 그렇게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이제 양극화된 정치 파괴하는 그런 뭐 정치 규범 뭐 여러 가지 규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출된 독재자가 또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패턴 이게 이제 행정부의 수반뿐만 아니라 또 흔히 말하는 국회 입법 권력에도 또 이제 이런 독재가 또 이루어지고 그 책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 책에는 입법 권력까지는 전시가 없죠. 그렇지만은 결론은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입법 권력의 이 대충돌로 인해 가지고 결론은 국민이 불행해지는 이 사태. 무슨 여기까지 말씀인지 온 부분에 대한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혼란을 정치인들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저도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없고 저도 신문기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똑같은 이제 헌재 재판 변론을 보고도 지금 뭐 정영식 재판관이 뭐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뭐 이런 또 보수 유튜버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영식 재판관은 이제 주심이니까 결정문을 초안을 쓰려면 정확하게 이거를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마치 이제 보수 쪽 헌법 재판관들이 드디어 우리 국민들의 애국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바뀌고 있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짧게 대표님 그 헌재가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면 국힘은 따르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 이 행정계는 국민적 피로도 가중되고 맞아요. 또 정치적 네. 혼란도 가중되고 문제는 탄핵 심판 이후의 불복. 이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양당이.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건 양당 정치적 책임. 이걸 양당이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움직이는 것 같던데 뭐 혹시 저 움직임이 시작되면 국힘에서 좀 변수가 되겠죠, 대표님? 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그 정당성, 당위성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이제 헌재에서 논란을 빚기보다는 되려 뭐 그러니까 내란 수교 우두머리로서의 그 어떤 사법적 앞으로 처벌 문제가 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결과 가지고서는 이렇든 저렇든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당시 그래도 국민적 바람이나 국민 뜻에 부응하는 그런 집권당으로서 정말 어렵게 내린 그 결심이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훼손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더 뭐 좀 좋은 평가를 가져갈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뭐 망고의 역적이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양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더군다나 양 진영에서 거의 뭐 감기 어린 그런 결집인데 이 마당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설러서 일찍 설려고 하는 그거는 나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타이밍은 아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더 기다려봐야죠 자신. 그리고 자신의 이런 설 수 있는 분위기 아니면 굳이 설 필요도 없어요. 최근에 조갑재 이른바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대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만나셨다고 그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느 당 이 당 저 당 다 비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을 만나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 움직임 조금 이르다고 보시는 것 같고. 저는 시기보다도 방식이 약간 너무 옛날스럽지 않나?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예. 그것도 이제 원로급의 분들을 만나서 식사 정치하고 뭐 이런 게 뭐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인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이른바 유승민 전 대표와 비슷하게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걸려든 있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한 워밍업 차원에서의 어떤 정비 작업으로서는 방식이 너무 올드하다 이거. 조언을 해주자면 좀 신박한 아이디어를 좀 후회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자는 연락 없으셨어요? 아유 저는 지금 당도 다른데요. 또 그분이 아니 유인태 전 총장도 만나시는데 그분이 아직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영남 의장을 잡아야 되는데. 보수의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먼저 움직이면 죽는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선 출마 의지를 표현하면 일단 강성 지지층에 밉보이는 상황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다르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불법 계엄에 반대를 했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한동훈 대표가 뭐 대선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층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의 구심점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초재선 의원들 중에 불법 계엄에 되게 비판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얘기했다가는 이제 눌리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도 대선 후보급 당 대표를 했었던 한동훈 대표가 나와줘야 이제 젊은 초재선 의원들이 좀 뭉치고 보수 내에서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줘야 정치나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언더 73이든 뭐든 여하튼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유인태 이런 원로들을 만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의 가장 리스크가 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학습도 안 된 거죠. 또 수업도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 판단에서 비대위원장이나 지난 당대표 시절에도 보면은 정치력이 결론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런 뭐 노정객 원로들 만나서 이렇게 한 수 배우는 것도 지금의 시기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죠.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셋이 만나는 건 뉴스가 되겠네. 안 만날 것 같은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상당히 뭐 만나기만 하면 좀 파괴적인 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고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2심 재판부에 이거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들 보던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작년 6월에도 있었고. 예. 예. 근데 또 냈단 말이죠. 예. 그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이 오히려 대선 전략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뭐 언제 내려지더라도 이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스케줄상. 그렇다면 법률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일은 없는 것인데 불과 몇 달 전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에 대해서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재판 지연 전략의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선 전략이라면 그냥 받겠다, 내가 판결 받겠다. 근데 이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싶은데요.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하려면 담당 판사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헌재로 보내야 가능한 거죠. 안 받아들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 끌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거 최근에 결정도 있어서 뭐 또 헌재 결정을 받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상 시간 끌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내는 거죠?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는 계속 사람들 중에는 이게 문제다, 위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걸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헌재에서 여러 번 결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계속 합헌이었다가 몇 번에 거쳐서 결국 위헌의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법조문이 이제 유죄로 또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민 누구라도 본인이 억울하게 내지는 뭐 하여튼 정상적으로라도 기소가 됐다면 무죄를 받을 수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치인이든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 저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 모든 수단을 다 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나 뭐 헌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승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정무적으로는 뭐 대선 주자가 이래도 되냐라고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저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하는 게 맞고 이런 거를 비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법률상 권리니까 누구나 다 그걸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술 거부권 내지는 뭐 아예 출석을 안 하는 방법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진술 거부권이 우리 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힘없는 사람이, 별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자백을 강요받을까 봐 그런 권리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힘센 사람이, 그리고 거의 무한정 변호인의 조력을 포함해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규정까지, 법상 이거 있잖아, 나 이것도 쓸 거야, 그리고 그 진술 거부권을 비롯한 우리 형사법의 모든 권리를 무한정 행사한다? 그거는 저는 권리 남용 같아요. 권리 남용. 근데 이걸 뭐 지금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걸 뭐 또 상습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다. 뭐 이렇게 비판 가해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 민주당의 두 번째 뻘짓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잘못하면.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누군가 이렇게 쉽게 이런 비판에 목도되고 뭐 그 상황이 될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을 상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사 대천명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죽이고 버리려고 하면은 뭔가
큰 결심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는 이 상황을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이 항소심 이 재판부에서 자기가 승부수로 던진 이 지금 위헌법률 신청을 만일 기각해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에서 그러면 1심과 같은 그런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고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진정으로 자신을 죽이고 버리면서까지 민주당이 입장을 고민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다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뭐 김동연 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러저런 좀 쓴소리라면 쓴소리를 하고 있고, 근래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질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 듣고 나중에 우리 이제 김한규 의원에게는 총괄 반론할 기회를 드릴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의장님 무슨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래서 흥행에 실패할 것 같은 민주당 내의 당내 경선이 좀 재밌어지나? 뭐 이런 흥미 유발 요소는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3자적 입장에서 너무 거친 언어를 쓰는 거는 조금 갸우뚱입니다.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뭐 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상당히 친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표현이 좀 거칠던데요. 그 유시민 뭐 작가 같은 경우는 장관이라고 그러면 더 좋겠네. 이거는 뭐 그냥 저렇게 아무 데나 끼어들면서 뭐 저렇게 강펀치 날리는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결정적이고 포인트를 잘 짚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정 부분 만일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포스트 이재명을 또 판단하는 그런 자신의 한 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포스트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김부겸 뭐 김경수 뭐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이낙연 전 총리까지 뭐 많은 이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항마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역부족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분들이 지금 현재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에 붙어서 뭐 단 1%의 가능성, 그건 어느 누구도 정치를 좀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 정말 자신을 아까 제가 죽이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살신 성인의 입장이 있다 그러면 그 포스트 이재명이 누군가는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유시민 장관은 제대로 한 방 날린 거죠. 그겁니까? 뭐 유시민 작가님하고 개인적인 교분이 없어갖고 뭐 이렇게 정치 출마 의사가 있으시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나 민주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좀 잘 읽고 그분들이 뭐 신경안전제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당내 다수 당원들의 기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후보군들이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만드는데 무슨 기여를 했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거를 표현하시는데 좀 세게 하신 거는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뭐 김부겸 총리나 김경수 지사가 좀 좋게 받으셨어요. 책을 읽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뭐 그런 책도 갖고, 김경수 지사도 뭐 착한 2등 전략 공감한다 그래서 나중에 캠프 차리면 가서 조언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제일 걱정이 저희 당의 다른 후보군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2017년만 해도 성남시장이었던 52, 3세밖에 안 됐던 이재명 시장이 출마를 했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 대표 빼고는 아무도 출마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2등이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5분의 1도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당으로서는 되게 미래가 없는 정당 같아 보이고 흥행이 되게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서, 그냥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께서도 보시기에 사실 대통령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냥
그냥 편안하게 당내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이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당내에서 너무 센 표현으로 괜히 뭐 정치인들끼리 맘상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거 당내 입틀막이다 예.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던데 그분 또 내부에서 많이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당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너무 빨리 조기 대선 모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 제가 오버해버렸습니다. 자, 김한교 의원, 김영남 의장, 김성태 전 대표님 세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